현재 러시아 전역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한 방송국에서 방영된 한국 특집 방송 한 편이 순식간에 러시아 사회를 흔들어 놓았던 것이었죠. 그 주인공은 다름 아닌 평소 한국을 무시하던 한 러시아 기자였습니다. 한국? 흉내만 내는 후진국이지. 우리 러시아와는 비교조차 안 돼. 그녀는 늘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한국은 그저 화려한 음악과 드라마만 내세우는 겉만 번지르르 한 나라라고 믿어왔던 겁니다. 그래서 한국행 비행기에 오를 때도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몇 명 인터뷰하고 몇 가지 날카로운 질문만 던지면 역시 한국은 구제불능이다 라는 결론을 들고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막상 도착한 서울에서 그녀가 마주한 풍경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기계처럼 정밀하게 움직이는 공항 한 치 오차 없이 도착하는 지하철, 질서정연하게 흘러가는 거리의 일상. 그녀가 알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이건 연극이겠지. 꾸며낸 장면이겠지.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그 생각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이어진 취재는 기자의 믿음을 조금씩 흔들고 있었습니다. 환자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의료진, 아이디어가 곧 실행으로 이어지는 기술 현장, 작은 약속조차 끝까지 지키는 사람들, 늦은 밤에도 안전한 거리를 거니는 노부부. 겉모습이 아닌 삶의 뿌리에서 흘러나오는 진실이 그녀 앞에 펼쳐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기자의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자존심은 쉽게 꺾이지 않았고 의심은 끝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건 다 꾸며낸 거야. 진짜는 따로 있을 거야. 그녀는 그렇게 되뇌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예기치 못한 사건이 닥쳐왔습니다. 그 순간 그녀가 오랫동안 비웃던 한 문장은 완전히 다른 의미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가 한국에서 기록해온 이야기가 특집 방송으로 전파를 타자 러시아 전역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회의실에서, 거리에서, 심지어 가정에서도 모두가 똑같이 말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사실이란 말인가? 우리가 그동안 알던 한국이 맞는가? 과연 무엇이길래 러시아 사람들이 이렇게 놀란 걸까요? 한국에서 그녀가 마주한 진짜 모습은 도대체 어떤 것이었을까요? 이제 자존심과 진실 사이에서 벌어진 극적인 전환. 러시아 기자가 본 한국의 충격적인 진실,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제 이름은 리디아 페트로바였어요. 저는 모스크바에서 방송기자로 일하고 있었죠. 오랫동안 저는 세상을 충분히 보았다고 믿고 있었어요. 러시아는 크고 강력했고 역사로 가득했었어요. 저는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었죠. 한국, 제게는 그저 작고 멀리 떨어져 있으며 화려한 음악이나 드라마 같은 것들 뿐이었어요. 저는 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러시아를 두고 누가 한국으로 가겠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때 제 상사가 저를 사무실로 불렀었어요. 리디아. 니키타 보로닌 국장은 키가 크고 날카로운 안경을 쓴 목소리가 쇠처럼 단단한 사람이었어요. 요즘 러시아 젊은이들이 한국으로 많이 간다고 하네. 자네가 가서 이유를 알아와야겠어. 그들의 삶을 촬영하고 제대로 묻고 진실을 가져오게. 진실이라니요. 저는 속으로 웃음이 나올 뻔했었어요. 이미 진실은 알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거든요. 러시아는 힘의 중심이었고 한국은 그저 유행일 뿐이라고 생각했었죠. 제 일은 간단하다고 여겼었어요. 몇 사람을 인터뷰하고 그들이 틀렸음을 보여주고 다시 돌아오면 된다고 믿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책상에 앉아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한국으로 간 러시아 사람들에게 물어볼 질문들을 목록으로 적어두고 있었죠. 러시아가 그립지 않나요? 떠난 걸 후회하지 않나요? 한국은 불안정하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저는 질문 하나하나를 마치 칼처럼 날카롭게 다듬고 있었어요. 한국은 절대 러시아와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륙할 때 눈 덮인 모스크바 거리를 내려다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었어요. 우리는 러시아다. 우리는 누구도 필요 없다. 저 혼자 중얼거리고 있었죠. 비행기 안에서 저는 공책을 펼쳤어요. 첫 장에 이렇게 네 줄을 적어두었었어요. 한국은 하나의 체계다. 혁신은 사람을 돕는다. 속도는 생명을 구한다. 진실은 중요하다. 저는 한국 기술에 관한 기사에서 본 문장을 그냥 흉내내듯 적어놓았었어요. 하지만 그 말들을 믿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제게는 마치 벽에 붙은 구호 같은 텅 빈 말들에 불과했었죠. 몇 시간이 지나 서울에 도착했을 때 문이 열리자 따뜻한 공기가 확 밀려 들어왔습니다. 저는 결점을 찾을 준비를 하고 있었고 혼란을 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가장 먼저 본 것은 질서였어요. 공항은 유리처럼 반짝이며 깨끗했었어요. 한국어와 영어로 된 표지판은 환하게 빛나며 모든 방향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었죠. 기차와 버스는 정확히 제 시간에 문을 열고 닫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전혀 허둥대지 않았습니다. 마치 다들 어디로 가야 할지 이미 알고 있는 듯 했어요. 순간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제가 알던 고향의 공항은 늘 붐비고 시끄럽거나 지연되곤 했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기계처럼 움직이고 있었어요. 정밀하고 차분하게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혼잣말을 했었어요. 이건 그냥 공항일 뿐이야. 진실은 나중에 드러나겠지. 그날 저녁 저는 첫 안내자를 만났습니다. 이름은 민도윤이라는 남자였어요. 그는 차분한 눈빛과 조심스러운 미소를 가진 사람이었죠. 그는 스스로를 새로운 기술을 알리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했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가 말했었어요. 여기에 사는 러시아 가족들을 알고 있습니다. 의사, 기술자, 심지어 나이 든 부부들도 있죠. 그들이 이야기를 들려줄 겁니다. 저는 그에게 감사 인사를 했지만 속으로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왜 이렇게 도와주지? 이건 무슨 연극 같은 건가? 저는 여전히 한국을 무대라고만 생각했었어요. 빛과 노래만 있는 진지하지 않은 곳이라고 말이죠. 호텔방에 돌아와 공책을 다시 펼쳤습니다. 그 네 줄이 눈에 들어왔었죠. 한국은 하나의 체계다. 혁신은 사람을 돕는다. 속도는 생명을 구한다. 진실은 중요하다. 저는 재빨리 공책을 덮었어요. 아직 그 말들을 믿을 준비가 안 되어 있었죠. 제게는 여전히 단지 글자일 뿐이었어요.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작은 목소리가 속삭이고 있었어요. 어쩌면 저 말들이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닐까 하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카메라 가방과 공책을 들고 서울의 분주한 거리를 걸어가고 있었어요. 공기는 달라 보였고 작은 가게들 위로는 밝은 네온 사인이 걸려 있었죠. 인도는 깨끗했고 사람들은 모두 발걸음을 재촉하며 마치 모든 분이 소중한 듯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다시 말했었어요. 이건 단지 겉모습일 뿐이야. 진실은 나중에 드러날 거야. 제 첫 목적지는 병원이었어요. 안으로 들어가니 흰벽이 불빛 아래 반짝이고 있었고 방마다 기계 소리가 일정하게 울리고 있었죠. 그곳에서 저는 러시아 출신 의사 이반을 만났습니다. 그는 단정한 흰 가운을 입고 있었고 차분하고 안정된 목소리로 제게 말했었어요. 러시아에서는 검사 결과를 며칠씩 기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아침에 검사를 신청하면 오후에 바로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체계가 환자를 중심으로 짜여 있습니다. 간호사, 검사실, 전문의 모두가 함께 움직입니다. 데이터는 빠르게 전달되고 결정도 신속하게 내려집니다. 모든 게 정시에 맞춰 돌아갑니다. 저는 그의 말을 녹화하면서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마 여기서 일하고 싶어서 저렇게 말하는 걸 거야. 과장하는 거겠지. 제 펜은 종이를 긁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닫혀 있었죠. 그 다음으로 저는 컴퓨터와 밝은 화면들로 가득한 유리 빌딩을 방문했었어요. 그곳에서 러시아 출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반갑게 저를 맞으며 활짝 웃었죠. 한국에서는 아이디어가 생기면 이번 주 안에 바로 시험할 수 있어요. 인터넷이 빠르고 도구들도 준비돼 있고 관리자들은 회의 한 번으로 결정을 내려줍니다. 몇 달을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마치 미래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속으로는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그저 뽐내고 싶어서 저러는 거겠지. 자신을 대단하게 보이려는 걸지도 몰라. 그날 오후 저는 조용한 공원에서 러시아 노부부를 만났습니다. 그들은 꽃들에 둘러싸인 벤치에 나란히 앉아 손을 잡고 있었어요. 얼굴에는 마치 동화책을 들려주는 할아버지, 할머니 같은 온화한 기운이 흐르고 있었죠. 우리는 은퇴하고 나서 여기로 왔습니다. 노인은 말했었어요. 지하철은 깨끗합니다. 항상 제 시간에 옵니다. 거리도 안전하고 사람들은 예의가 있습니다. 병원도 편리합니다.
여기서는 존중받는다고 느껴요. 그의 아내가 조용히 덧붙였었어요. 밤에 걸어 다녀도 두렵지 않아요. 그게 바로 자유예요. 저는 두 사람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들의 말은 단순했지만 눈빛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평온했죠. 배우처럼 꾸미는 모습은 전혀 없었어요. 정말 집에 있는 듯 편안해 보였죠. 그 순간 처음으로 제 의심의 벽에 작은 금이 가는 듯 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한국인 남자와 결혼한 러시아 여성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저를 집으로 초대했는데 따뜻한 수프 냄새가 온 집안에 퍼져 있었어요. 그녀는 차를 따라주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죠.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약속을 지켜요. 그녀가 말했었어요. 제 남편은 자상하고 책임감이 있습니다. 도시의 서비스도 잘 작동해요. 저는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아이들을 두려움 없이 키울 수 있어요. 그녀의 말은 공기 속에 오래 남아 있었어요. 약속, 책임, 안전. 평범하게 들리지만 동시에 아주 강력한 단어들이었죠. 호텔로 돌아온 저는 카메라를 책상 위에 두고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영상을 다시 보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단어뿐 아니라 숨소리, 잠시 멈추는 순간, 작은 추억에 웃는 모습까지 들여다보았죠. 거짓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야기에 금이 간 부분도 없었어요. 저는 멈춤 버튼을 눌렀고 화면 속 멈춰있는 얼굴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들의 표정은 진실해 보였고 목소리는 진심 같았습니다. 제 펜이 공책 위에서 망설이고 있었죠. 처음으로 늘 써왔던 그들은 틀렸다라는 문장을 쓰기를 주저했었어요. 대신 며칠 전 장난처럼 적어놓았던 문장을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한국은 하나의 체계다. 혁신은 사람을 돕는다. 속도는 생명을 구한다. 진실은 중요하다. 아직 그 말들을 온전히 믿지는 않았습니다. 제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이건 몇몇 사람들의 이야기일 뿐이야. 진실은 여전히 다를 수도 있어. 하지만 그 말들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북소리처럼 계속 울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저는 확신하지 못하는 자신을 느끼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민도윤이 호텔 앞으로 저를 데리러 왔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는 이미 활기를 띠고 있었어요. 버스들은 부드럽게 도로를 달리고 있었고 사람들은 빠르지만 차분하게 걸어가고 있었죠. 디지털 표지판은 선명하게 방향을 알려주고 있었어요. 우리는 오늘 글로벌 기술 박람회에 갈 겁니다. 민도윤이 말했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자랑스러움으로 빛나고 있었죠. 저는 팔짱을 끼고 말했었습니다. 박람회요? 저는 이미 많은 박람회를 가봤습니다. 결국 장난감이나 반짝이는 불빛뿐이잖아요. 그는 반박하지 않고 미소만 지었었어요. 전시장 안은 엄청나게 넓었고 밝은 화면들과 여러 언어로 들려오는 들뜬 목소리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로봇 하나가 저에게 다가와 음료가 담긴 쟁반을 내밀었어요. 로봇의 머리가 살짝 돌아가더니 공손한 한국어와 영어로 말했었죠. 물을 드시겠습니까? 저는 얼어붙은 듯 서 있었어요. 카메라가 제 손에서 흔들리고 있었죠. 말을 하네요. 제가 속삭였어요.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민도윤이 말했었어요. 우리가 조금 더 걸어가자 제 앞에 홀로그램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뛰고 있는 심장이었어요. 의사들이 그것을 가리키며 몸을 열지 않고도 문제를 고치는 연습을 하고 있었죠. 몇 걸음 옆에서는 3차원 프린터가 천천히 맞춤형 뼈 부품을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마치 마법을 보는 듯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죠. 그때 저는 거대한 화면을 보게 되었어요. 그곳에서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가 엑스레이 사진을 분석하고 있었죠. 단 몇 초 만에 사람의 눈으로는 놓칠 수도 있는 작은 어두운 점들을 표시해주고 있었어요. 한국 의사가 설명했었습니다. 이걸로 며칠 걸리던 결과를 몇 분 만에 받을 수 있습니다. 목숨을 구할 수 있죠. 조금 떨어진 곳에서는 자동차 시뮬레이터가 자율주행 프로그램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화면 속 자동차는 길을 건너는 사람 앞에서 정확히 멈췄습니다. 기계는 어떤 운전자보다도 빠르게 반응하고 있었죠. 저는 그대로 서 있었어요. 공책은 가방 속에서 잊힌 채였죠. 저는 그동안 수많은 행사를 취재했었어요.
신제품 출시, 새로운 휴대전화, 정부의 연설까지. 하지만 이건 달랐습니다. 이건 재미로 하는 게 아니었어요. 장난감도 아니었죠. 이것들은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도구들이었어요. 저는 민도윤을 바라보며 물었었어요. 이게 진짜인가요? 네. 그가 간단히 대답했었어요. 이건 한국에서 매일 하는 일입니다. 혁신은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을 위한 것이죠. 그의 말은 무거운 돌처럼 제 마음을 누르고 있었어요. 박람회가 끝난 후 우리는 시내로 나갔습니다. 지하철은 시계가 가리킨 시간과 정확히 맞춰 도착했었어요. 승강장은 깨끗했고 밝은 화살표가 어디에 서야 하는지 알려주고 있었죠. 사람들은 차분하게 줄을 서고 있었어요. 밀치지도 소리치지도 않았습니다. 거리에서는 자동차들이 방향등을 켜고 보행자를 위해 멈추고 있었어요. 가게들은 정시에 문을 열었고 버스는 정해진 위치에 정확히 멈췄습니다. 제가 보는 곳마다 작은 규칙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모여서 거대한 힘을 만들고 있었어요. 저는 혼잣말로 속삭였어요. 이건 하나의 체계야. 이건 질서야. 민도윤이 제 눈치를 보며 말했었어요. 우리가 완벽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시스템을 사람들을 위해 설계하려고 합니다. 팀워크와 데이터가 속도를 가능하게 합니다. 속도는 생명을 구할 수 있죠.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번에는 천천히 숨기려 하지 않고 제 공책에 이렇게 적었었어요. 빠름, 깨끗함, 정시, 팀워크, 데이터, 일상.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창가에 앉아 있었어요. 도시의 불빛이 한강을 가로질러 빛나고 있었죠. 저는 공책을 펴고 며칠 전 비웃으며 적었던 네 줄을 다시 읽고 있었어요. 한국은 하나의 체계다. 혁신은 사람을 돕는다. 속도는 생명을 구한다. 진실은 중요하다. 처음으로 그 문장들이 텅 빈 구호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눈으로 직접 본 무언가처럼 들리고 있었어요. 저는 공책을 덮고 그 문장들을 다시 한번 조용히 속삭였어요. 거의 기도처럼 부드럽게 말했었죠. 박람회가 끝난 다음 날 저는 이른 아침에 눈을 떴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여전히 로봇과 인공지능, 깨끗한 지하철, 질서 있는 거리의 모습이 떠오르고 있었어요. 처음으로 제가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때 제 전화가 울렸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리디아, 아르템이 많이 아프다. 숨을 잘 못 쉰다. 지역 병원은 이미 가득 찼다. 장비도 부족하고 의사도 충분하지 않다. 그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어머니의 목소리가 끊어졌습니다.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고 손이 얼어붙은 듯 차가워졌습니다. 당장이라도 러시아로 달려가고 싶었지만 저는 서울에 묶여 있었죠. 두려움이 두꺼운 담요처럼 저를 감싸고 있었어요. 저는 곧장 민도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제발 도와주세요, 민도윤. 제 동생이 위험해요. 그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모든 의무 기록을 보내세요. 검사 결과, 모든 스캔, 의사들의 메모까지. 전부 지금 보내세요. 저는 어머니께 부탁해서 아르템의 검사 결과, 활력 수치, 의사 메모를 사진으로 보내달라고 했었어요. 몇 분 만에 민도윤이 그것들을 받았고 그는 저를 한국의 원격 진료팀과 연결해 주었죠. 제 노트북 화면에 상자가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감염병 전문의, 중환자 치료 의사, 영상의학과 의사, 약사까지. 그들의 얼굴은 진지했지만 차분했었어요. 서로 빠르게 대화하는 모습은 마치 완벽한 리듬을 가진 오케스트라 같았죠. 스캔 공유하세요. 활력 수치 업데이트했습니다. 즉시 A 프로토콜을 권장합니다. 러시아 병원 의료진도 통화에 합류했어요. 처음에는 혼란스러울까 걱정했지만 민도윤이 작은 부분까지 매끄럽게 통역해 주었죠. 모두가 자기 역할을 알고 있었고 일이 나눠졌으며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공유되고 있었어요. 한국의 주치의는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었어요. 산소를 이 수치로 조정하세요. 지금 약비를 투여하세요. 1시간 후에 검사를 반복하세요. 우리는 함께 모니터를 보겠습니다. 러시아 의사들은 한 단계씩 그대로 따르고 있었어요. 그들은 지쳐 있었지만 눈빛 속에는 안도의 기색이 비치고 있었죠. 이제는 명확한 지침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화면 앞에 앉아 노트를 쥐고 있었는데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할 만큼 세게 쥐고 있었어요. 모니터 속 숫자가 천천히 올라가고 있었죠. 아르템의 산소 수치가 오르고 있었습니다. 빠르지는 않았지만 꾸준하게. 위험은 한 걸음씩 뒤로 물러나고 있었어요. 제 눈에는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처음에는 애써 참으려 했지만 곧 그대로 흘러내리게 두었죠. 제 동생이 조금씩 숨을 편히 쉬고 있었어요. 여전히 약했지만 살아있었죠. 화면 속 한국 의사 한 분이 저를 바라보며 말했었어요. 빠르게 행동해서 잘하셨습니다. 계획대로 계속하세요. 저희가 함께 있습니다. 저는 목이 꽉 막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연거푸 고개를 끄덕이며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그 순간 제가 농담처럼 들고 다니던 그 문장들은 더 이상 비어있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은 화면 위에 살아있는 단어로 새겨져 있었어요. 팀워크, 데이터, 속도, 돌봄, 생명. 저는 조용히 속삭였어요. 한국은 하나의 체계다. 혁신은 사람을 돕는다. 속도는 생명을 구한다. 진실은 중요하다. 처음으로 저는 기자로서가 아니라 동생이 살아나는 것을 지켜본 언니로서 이 말을 하고 있었죠. 그날 밤 호텔 방 바닥에 앉아 여전히 빛나는 노트북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모스크바에서 제 상사가 제가 돌아와 한국이 그저 보여주기 뿐이라는 증거를 가져오길 기다리고 있다는 게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했던 오만한 말들이 떠올랐어요. 한국은 진지하지 않다. 하지만 이제는 제 눈으로 진실을 보았어요. 한국의 시스템이 국경을 넘어 러시아 병원까지 다 제 동생을 살렸습니다. 그건 쇼가 아니었어요. 그건 생명이었어요. 저는 노트를 가슴에 꼭 끌어안고 울고 또 울었죠. 더 이상 눈물이 남지 않을 때까지. 아르템의 상태가 안정되자마자 저는 모스크바로 돌아가는 가장 빠른 비행기를 예약했었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구름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는데 제 무릎 위에 놓인 공책은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어요. 예전에는 한국을 공격하기 위한 날카로운 무기처럼 쓰였던 메모들이 이제는 무언가 진짜를 지켜내는 방패처럼 느껴지고 있었죠. 뉴스룸에 도착하자 동료들이 저를 둘러쌌습니다. 어떤 이들은 호기심을 보였고 또 어떤 이들은 비웃는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누군가가 말했었죠. 그래 리디야. 한국에서 K-팝이랑 네온사인의 세뇌라도 당한 거야? 다른 사람들은 웃었어요. 저는 억지로 작은 미소를 지었지만 속이 꽉 조여왔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알고 있었죠. 한국을 조롱하는 보도, 우리의 자존심이 사실보다 더 강하다는 걸 보여주는 이야기. 하지만 제가 겪은 건 달랐어요. 한국 의사들이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제 동생의 숨을 다시 돌려놓는 걸 저는 직접 보았어요. 그건 세뇌가 아니었어요. 그건 진실이었죠. 보로닌 국장이 저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그는 의자에 기대앉아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자, 그래서? 그가 물었죠. 약점은 찾았나? 러시아 사람들이 거기로 이주하는 게 잘못이라는 걸 증명했나? 저는 카메라를 책상 위에 올려두었어요. 다른 걸 찾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었죠. 노트북을 열고 증거들을 보여주었어요. 한국 병원 시스템을 칭찬하는 러시아 의사들의 영상. 원격 진료 통화의 시간 기록이 찍힌 녹화본. 한국 의료진의 지시를 따라가며 아르템의 산소 수치가 올라가는 장면. 깨끗한 지하철 승강장과 정시에 도착하는 열차 그리고 생명을 위해 움직이는 인공지능과 로봇들이 있던 박람회 영상. 처음엔 방 안이 조용했습니다. 국장의 턱은 굳어 있었고 동료들은 얼굴을 찌푸렸어요. 그들의 속마음이 들려오는 듯 했죠. 우리가 원하던 이야기가 아니잖아. 그때 우리 프로그램에서 자문을 해주던 조용한 간호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한국 의사들이 작성한 프로토콜을 유심히 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이 단계들은 맞습니다. 이 속도와 정확성이라면 환자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건 진짜 의학이에요. 다른 편집자가 몸을 앞으로 숙이며 말했었어요. 만약 이 증거가 사실이라면 이건 선전물이 아니에요. 이건 뉴스입니다. 사람들에게 알려야 해요. 국장은 오랫동안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침내 그가 말했어요. 좋다. 내 리포트를 방송하자. 하지만 균형 있게 해라. 사실만 말해라. 그래서 저는 대본을 썼습니다. 화려한 문장을 넣지 않았어요.
대신 증거를 담았죠. 한국의 병원 열차 기술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제 동생의 이야기를 한 걸음씩 따라가며 눈물을 숨기지 않고 담아냈습니다. 프로그램이 방송되자 처음 올라온 댓글들은 분노에 가득 차 있었어요. 배신자. 누군가 썼습니다. 왜 한국을 찬양하나? 또 다른 이가 외쳤죠. 제 마음은 무너지는 듯 했지만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곧 새로운 목소리들이 나타났어요. 한 의사는 이렇게 댓글을 남겼습니다. 이건 중요한 세부사항입니다. 생명을 구하는 시스템이라면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한 부모는 이렇게 썼죠. 아이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분노는 질문으로 바뀌었고 질문은 호기심으로 변해갔습니다. 일주일 뒤 대학과 정부기관에서 회의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의료정보기술, 빠른 네트워크, 병원 팀워크, 데이터 플랫폼에 대해 알고 싶어 했습니다. 구호가 아니라 실제 설계를 원했죠. 저는 리포트를 끝맺으며 예전에 비웃듯 말하던 그 문장들을 이번에는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전했어요. 한국은 하나의 체계다. 혁신은 사람을 돕는다. 속도는 생명을 구한다. 진실은 중요하다. 카메라가 꺼진 뒤 저는 조용히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판단할지 불안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두려움보다 더 큰 감정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것은 평화였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진실을 선택했기 때문이었죠. 제가 쓴 보도가 방송된 지 몇 달이 흘렀습니다. 놀랍게도 그것은 조용히 사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점점 커져갔습니다. 러시아의 대학과 병원, 심지어 작은 도시의 진료소들까지 우리가 한국에게 배울 수 있을까? 그들의 시스템과 연결할 수 있을까? 하고 묻고 있었죠. 어느 날 아침 제 상사가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단호했지만 예전처럼 날카롭지는 않았어요. 리디아. 그가 말했었어요. 노보시비르스크 근처의 한 도시에서 한국과 함께 시범 프로그램을 해보고 싶다더군. 가서 취재해라. 정말 효과가 있는지 보여줘라. 제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회의적인 기자로 한국에 가는 게 아니었죠. 진실을 본 사람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작은 러시아 도시에 도착했을 때 저는 지쳐 보이는 의사들과 간호사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시도할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실패가 두려워 보였어요. 곧 한국팀이 도착했죠. 그들은 구호도 긴 연설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단지 노트북과 케이블 그리고 차분한 계획만 들고 왔었어요. 프로젝트는 단순했지만 강력했어요. 지역 진료소, 구급차 그리고 중심병원을 하나의 빠른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것. 의료진이 환자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도록 훈련하는 것. 명확한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것. 매주 결과를 확인하고 단계별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었죠. 첫날부터 시험대가 찾아왔습니다. 어린 소년이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병원에 도착했어요. 부모님의 얼굴은 두려움으로 창백했죠. 러시아 의사들은 재빨리 영상 시스템을 연결했습니다. 화면 속에는 한국 전문가들이 나타났습니다. 두 팀은 같은 스캔, 같은 수치, 같은 모니터를 함께 보고 있었어요. 소란도 지연도 없었습니다. 단지 리듬처럼 이어지는 목소리들 뿐이었죠. 산소 수치를 여기로 조정하세요. 지금 이 약을 투여하세요. 1시간 뒤에 검사를 다시 하세요. 소년의 수치는 서서히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호흡은 점점 더 안정되어 갔어요. 부모님은 울며 간호사를 껴안았고 저는 카메라를 들고 구석에 서 있었지만 눈가가 젖고 있었어요. 마치 역사를 보는 듯 했죠. 서로 떨어져 있던 두 나라가 이제 함께 한 생명을 살리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민도윤과 함께 강가를 걸었어요. 그는 이 프로젝트를 돕기 위해 직접 와 있었죠. 물에는 도시의 불빛이 비치고 있었고 공기는 서늘하고 고요했었습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가 부드럽게 말했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매일 혁신이 사람을 위해 쓰이도록 노력합니다. 저는 그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알겠습니다. 제가 전에 틀렸었어요. 제 자존심이 제 눈을 가리고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진실이 보입니다.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어요. 강물이 흐르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지난 시간을 떠올렸습니다.
한국의 약점을 확신하며 모스크바를 떠났던 오만한 기자. 한국 의사들이 제 동생을 살리는 걸 보며 울던 언니. 그리고 자신의 경력을 걸고 진실을 말했던 기자. 그리고 지금 저는 두 나라가 함께 다리를 세우는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모스크바로 돌아왔을 때 제 상사가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자존심보다 호기심이 담겨 있었어요. 다음 보도는 재난 대응 실시간 네트워크를 알아보자. 우리도 만들 수 있을까? 네. 제가 대답했었어요.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믿을 수 있습니다. 함께 만들 수 있습니다. 이후 저는 책상에 앉아 노트의 마지막 줄을 적고 있었어요. 어린 학생들, 젊은 독자들, 제 보도를 보며 의미를 궁금해할 아이들을 생각하면서요. 그래서 이렇게 썼습니다. 자존심이 눈을 가리게 두지 마세요. 생명을 구하는 시스템이라면 배우세요. 혁신이 사람을 돕는다면 지지하세요. 속도가 더 빠른 돌봄을 가져온다면 사용하세요. 그리고 언제나 반드시 진실을 따라가세요. 그런 뒤 저는 노트를 덮고 이제는 제 안에 완전히 살아 숨쉬고 있는 그 문장들을 마지막으로 속삭였어요. 한국은 하나의 체계다. 혁신은 사람을 돕는다. 속도는 생명을 구한다. 진실은 중요하다.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다음 주에는 더욱 가슴 뭉클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가장 먼저 만나보세요. 이메일 주소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보내주세요. 사연이 채택되는 분들께는 저희가 감사의 마음을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